당신이 누군가를 죽였다. 히가시노 게이고. 고풍스러운 정장을 베입은 탐정이 로비 라운지에 모인 12명의 숙박객들을 천천히 둘러보았다. 모두 모이신 것 같군요. 탐정은 흡족한 듯 눈을 가늘게 떴다. 이 여행에서는 시간관념이 좀 느슨하신 분들도 적잖이 계셨던 것 같은데 오늘 밤만큼은 예외인 것 같습니다. 진범을 밝힌다고 해서 다른 일정을 취소하고 온 거네. 비아냥대지 말고 얼른 명탐정에 출이라는 걸 선보이는 게 어떤가? 부유한 숙박객 중에서도 가장 기세가 등등한 살찐 부호가 여느 때처럼 거만한 말투로 말했다. 물론 그에게도 살인사건의 범인이 될 동기는 존재했다. 뜸을 들이려는 건 아닙니다, 백장님. 탐정은 콧수염을 손끝으로 긁적였다. 그러시지 않아도 사건의 진상은 충분히 놀라운 것이기에 담담하게 수수께끼 풀이만 해도 여러분들을 지루하지 않게 해드릴 자신이 있습니다. 그러면 서두는 이쯤에서 마무리하고 곧바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놀라운 사건의 범인은 당신입니다. 하고 탐정이 집게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순간 옆에서 누군가가 손을 뻗었다. 태블릿 화면을 탭해서 동영상을 정지시킨다. 옆자리에 유미코였다. 엄마, 왜 꺼요? 도모카는 입을 삐죽였다. 그만 집어넣어. 곧 도착하니까. 이제 탐정이 범인을 밝히려던 참이었는데. 딸의 항의에 어머니는 코웃음을 쳤다. 네 머리면 어차피 진상은 다 알 거 아니야. 맨날 투덜거리잖아. 생각한 대로다. 의외성이 없다. 그거면 됐어. 다 맞춰보는 게 재밌는 거니까. 그 재미는 나중에 즐겨. 도모카는 어깨를 으쓱하며 태블릿 커버를 덮어 옆에 놓아둔 백팩에 넣었다. 차창 밖을 바라보니 아버지 마사노리가 운전하는 메르세데스 벤츠는 어느새 좁은 길로 접어들고 있었다. 길섭에 나무들이 무성하게 자라 길 안쪽이 보이지 않았다. 낯익은 갈림길 어귀가 나타났다. 마사노리는 운전대를 들어 그쪽으로 직진했다. 이대로 쭉 가면 구리아라 집안의 별장이 나온다. 전에 온 건 봄방학 때였으니 5개월 전쯤이다. 예전에는 달마다 찾았지만 점차 발길이 뜸해졌다. 그 이후로 부모님은 외동딸의 성장을 들었다. 중학생이 된 뒤로 부모와 함께 행동하는 걸 꺼리게 되었다는 것이다. 솔직히 그건 부정할 수 없었다. 별장에 가고 싶냐고 물으면 예전에는 두말할 것 없이 가고 싶다고 대답했다. 하지만 어느샌가 어느 쪽이든 상관없다고 대답하게 되었다. 실제로 그러니 어쩔 수가 없었다. 가족 셋이서 별장에 온들 도쿄에 있는 것과 다를 바가 없었다. 도모카는 그냥 방에 있을 뿐이었다. 맑은 공기를 마시며 숲속을 걷는 것도 나쁘지 않지만 산책은 30분이면 충분했다. 잠시 후 오른쪽으로 서양식 건물이 보였다. 사쿠라기라는 집안의 별장이다. 주인은 종합병원을 운영하는 의사라고 했다. 리에 씨는 드디어 결혼하나 봐. 유미코가 말했다. 그래? 상대는 역시 의사인가? 마사노리가 물었다. 자세한 건 모르지만 아마 그렇지 않을까? 오늘 밤 파티에 데려온대. 그 제멋대로인 아가씨가 결혼이라 누군지는 모르지만 취향 한번 별난 사람이네. 사쿠라기 병원을 물려받을 수 있다면 그 정도는 기꺼이 참아줄 수 있는 거 아니야? 그 정도? 아니, 나라면 못 참아. 그런 천방지축은. 걱정하지 않아도 그쪽에서도 싫다고 할걸. 유미코가 코웃음을 치며 말하자 마사노리는 어깨를 살짝 으쓱했다. 어떤 표정을 짓고 있는지 도모카에게는 보이지 않았다. 리에는 사쿠라기 집안의 외동딸이다. 아마 25쯤 됐을 것이다. 작년에 만났을 때는 금발로 염색한 머리와 화려한 네일 아트를 보란듯이 자랑하고 있었다. 부모는 어떻게든 딸을 의대에 입학시키려 했지만 등급이 낮은 의대에 원서를 넣어도 줄줄이 낙방해 결국 단념했다는 소문이었다. 조금 더 들어가자 또 다른 건물이 나타났다.
서양식과 일본식의 절충이라고 할까? 모던한 디자인이었지만 일본 건축의 고풍스러운 분위기도 풍겼다. 이곳에는 야마노우치 시지에라는 여자가 살고 있었다. 별장이 아니라 집이다. 원래는 도쿄에 살았지만 남편과 사별한 뒤 이곳으로 이주했다고 한다. 야마노우치 씨, 오늘 아침부터 준비하느라 정신 없었겠네. 차 속도를 늦추고 건물 쪽을 바라보며 마사노리가 말했다. 번번이 미안하네. 하지만 이번에도 조카분이 와 있대. 남편하고 둘이 도와주지 않았을까? 조카라, 이름이 뭐였지? 하루나 씨, 남편은 에이스케 씨고 같이 바비큐도 했는데 이름도 기억 못하면 이상해 보이니까 그 사람들 앞에서는 티 안 나게 조심해. 그것도 벌써 1년 전 일이잖아. 당신은 기억력도 좋다. 직업병이라 한 번 만난 사람의 얼굴과 이름은 안 잊어. 역시 프로네. 고마워. 유미코는 무뚝뚝하게 대답했다. 그녀는 아오야마에서 미용실을 경영하고 있었다. 고객 중에 유명인이 많은 게 자랑거리였다. 마사노리가 다시 속도를 올렸다. 야마노우치 집을 지나자 곧 오른쪽으로 좁은 갈림길이 나왔고 그 끝에 녹색 지붕의 건물이 보였다. 그러한 특징으로 이 일대에서는 그린 게이블스라고 불렸다. 빨강머리 앤에 등장하는 집 이름이다. 저 별장 주인은 어쩔 작정이지? 마사노리가 중얼거렸다. CGS 말로는 이제 본인들이 사용할 생각은 없나 봐. 부부가 같이 실버타운에 들어갔다던데 매물로 내놓을 거래. 그래? 이상한 사람이 산다고 나서지 않아야 할 텐데.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은 그린 게이블스를 관리하는 건 야마노우치 시지에라고 했다. 세상을 떠난 남편이 별장 주인과 친한 사이였기에 그 인연으로 열쇠를 관리하고 있다고 했다. 앞으로 쓰지도 못할 텐데 왜 별장 같은 걸 산 걸까? 도모카는 제 부모와 겹쳐보며 의문을 가졌다. 갈림길 끝에 있는 건 이 주변에서 가장 으리으리한 건물이었다. 별장이라기보다는 어떤 시설처럼 보였다. 이내 오른편으로 기하학적인 디자인의 건물이 나타났다. 구리아라 가족이 12년 전에 구입한 별장이었다. 당시에는 새하얗게 반짝반짝 빛났다고 하지만 그 흔적은 진작에 사라지고 없었다. 5달 만에 찾은 별장에서는 약품 냄새가 살짝 났다. 아마도 방충제나 소독약 냄새겠지. 유미코가 창문이며 문들을 활짝 열기 시작했다. 8월인데도 즉시 서늘하고 건조한 공기가 들어오는 걸 보면 역시 피서지였다. 오늘 아침 도쿄에서 출발할 즈음에는 기온도 30도를 훌쩍 넘었다. 도모카는 2층에 있는 제 방으로 올라가 집에서 가져온 짐을 풀었다. 공부할 것들도 일단 챙겨왔다. 시험 없이 바로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진학하는 사립학교였지만 그 대신 여름방학 과제가 유독 많았다. 언제까지 별장에 있을지는 알 수 없었지만 있는 동안에 조금은 해두어야 했다. 활짝 열린 창문으로 클렉슨 소리가 들렸다. 도모카는 창문으로 다가가 바깥을 내려다보았다. 오픈카 한 대가 서 있었는데 운전석 문을 열고 한 노인이 내리고 있었다. 아까 본 으리으리한 건물의 주인인 다카스카였다. 성만 알고 이름은 모른다. 커다란 기업을 여러 곳 경영하고 있다고 했다. 도모카는 방문을 살짝 열고 귀를 기울였다. 아, 안녕하세요. 언제 오셨습니까? 마사노리의 목소리가 들렸다. 1층 거실은 천장이 없이 뚫려있는 형태라 대화가 2층까지 다 들렸다. 지난주부터요. 올해는 평소보다 느긋하게 보내고 싶어서요. 구리아라 씨 뵙는 건 1년 만이던가요? 5월 연휴에는 안 오셨죠? 다카스카는 70대 중반이었지만 목소리에 기운이 넘쳤다. 네, 일 때문에 제가 휴가를 못 냈습니다. 평소보다 느긋하게 보내신다면 역시 골프 삼매경이신가요? 하하, 웃음소리가 들렸다. 그래도
원격 근무로 조금 일도 해야죠. 실은 어제부터 제 부하 직원이 가족을 데리고 와 있거든요. 아, 그러시군요. 회장님 댁은 워낙 넓으니까요. 뭐, 대외적으로는 회사 휴양시설로 되어 있으니 방이야 많죠. 오늘 밤 파티에는 그 친구 가족도 참석할 테니 그때 소개드리겠습니다. 말귀를 잘 알아들어서 부리기 좋은 친구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도움이 될 겁니다. 바비큐 파티 때 그 친구 내외가 고기를 구울 겁니다. 맡겨만 달라고 의욕을 불태우더군요. 기대되는군요. 안녕하세요. 하는 유미코의 목소리가 들렸다. 사모님, 오랜만입니다. 여전히 젊고 아름다우시군요. 어머나, 농담이시겠지만 감사합니다. 농담은요. 집사람이 전에 그러더군요. 구리아라 사모님은 늘 피부가 고운데 대체 어떤 마법의 화장품을 사용하는지 궁금하다고요. 혹시 그런 게 있다면 알려주십시오. 그럼요. 샘플이 들어오면 드린다고 전해주셔요. 그거 좋군요. 그렇게 전하겠습니다. 아이쿠,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군. 그럼 이따가 뵙겠습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다. 다카스카가 나간 모양이었다. 여전히 젊고 아름다우시다는군. 마사노리가 야유하듯 말했다. 마법의 화장품이 뭐야. 저 집 사모님은 일흔이 다 됐는데 같은 취급을 하면 어쩌라고. 유미쿠가 뾰족한 목소리로 받아쳤다. 뭐 그래도 칭찬이니까 받아들여.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칭찬받는다고 뭐가 좋은데. 20살도 더 차이가 나는데 젊은 게 당연하지. 사람 놀리는 거야 뭐야. 유미코는 분통이 터진다는 듯 말했다. 그런 아내의 기분을 풀어주는 건 포기했는지 마사노리도 더는 대꾸하지 않았다. 문을 닫은 도모카는 스마트폰을 들고 침대에 누웠다. 어른이란 신기한 생물이다. 어떻게 저토록 겉과 속이 다르게 행동할 수 있는 걸까? 마음에 들지 않는 상대와도 잘 지내고 때로는 즐거운 듯 행동하는 건 어째서일까? 여름 오봉휴가, 즉 양력 8월 15일에 조상의 영을 기리는 명절 휴가를 별장에서 보내는 건 구리하라 가족의 연례 행사였다. 하지만 지난 몇 년 거기에 약속이 또 하나 더해졌다. 별장에 머무르는 동안에 열리는 근처 별장 사람들과의 바비큐 파티였다. 모이는 건 구리하라 가족과 다카스카 가족, 장소를 제공하는 야마노우치 가족, 그리고 사쿠라기 가족까지 모두 내 집이다. 내 가족만 참석하는 경우도 있고 그때그때 손님이 참석하는 일도 드물지 않았다. 그리고 올해는 오늘 밤에 바비큐 파티가 열린다. 조금 성가시지만 어쩔 수 없다. 얌전하고 솔직한 외동딸을 연기하는 게 자신의 역할이니까. 스마트폰을 만지고 있는데 노크 소리가 났다. 네, 하고 대답했다. 문 사이로 유미코의 얼굴이 나타났다. 장 보러 갈 건데 같이 갈래? 도모카는 잠시 뜸을 들였다가 고개를 저었다. 안 갈래. 왜? 모처럼 공기 좋은 곳에 왔는데 방에만 틀어박혀 있으면 심심하지 않아? 아직 시간 많잖아. 숙제 조금이라도 해두려고. 어머, 모범생이네. 알았어. 뭐 필요한 거 있어? 피스타치오 젤라또. 유미코는 알았다는 사인을 보낸 뒤 문을 탁 닫았다. 도모카는 백팩에서 태블릿을 꺼내 창가 책상으로 자리를 옮겼다. 클라이막스에 돌입한 미스터리 영화를 마저 보기 위해서였다. 밖에서 엔진 소리가 들렸다. 도모카는 고개를 뻗었다. 메르세데스 벤츠가 차고에서 나가고 있었다. 운전석에는 유미코가 앉아 있었다. 시선을 조금 돌리자 테라스에서 마사노리가 책을 읽고 있었다. 옆 테이블에는 캔맥주가 놓여 있다. 아무래도 구리아라 가족의 별장 라이프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 같다. 피팅룸 커튼을 젖히고 새 의상으로 갈아입은 리에가 모습을 드러냈다. 이번에 입은 옷은 실버 그레이 원피스였다. 어떠냐고 묻듯 리에가 마토바를 내려다보았다. 좋은데? 잘 어울려.
리에는 등 뒤의 거울에 제 모습을 비춰보며 두 손을 허리에 올렸다. 좀 뚱뚱해 보이지 않아? 전혀. 그게 신경 쓰이면 점심 식사 마무리로 디저트를 2개나 먹지 말지 그랬어. 마토바는 속으로 투덜거렸다. 여자 점원이 웃는 얼굴로 다가와 어떠세요? 라고 물으며 리에를 보더니 환한 미소를 지었다. 어머 예뻐라. 잘 어울리시네요. 사이즈도 딱이고요. 그래요? 그 말을 듣자마자 리에는 기쁜 듯 이를 보이며 웃었다. 같은 여자에게 칭찬을 듣는 것을 무척이나 좋아했다. 일본인 중에 이 브랜드 원피스를 잘 소화하는 분이 별로 없거든요. 접객의 프로네. 옆에서 듣던 마토바는 감탄했다. 전형적인 일본인 체형의 리에에게 잘도 이런 칭찬을 하는군. 하지만 듣는 사람이 나쁘끄러워지는 말이라도 자신을 칭찬하는 내용이라면 빈말이라 생각하지 않는 게 리에라는 여자였다. 예상대로 쾌활하게 정했어. 그럼 이걸로 주세요. 하고 말했다. 감사합니다. 점원이 고개를 숙였다. 속으로 걸려들었다 하며 좋아하고 있겠지. 그리고 이 원피스 옆에 있던 코트 말인데 리에가 원피스 소매를 잡았다. 오렌지색 후드가 달린 제품 말이시죠? 그래요. 그것도 가져다 줄래요? 이 원피스랑 같이 코디하게. 알겠습니다. 점원은 빠른 걸음으로 자리를 떴다. 마토바는 몰래 한숨을 내쉬며 리에를 바라보았다. 새 원피스를 산 그녀는 거울을 향해 다양한 포즈를 취하고 있었다. 마네킹이 입은 옷이 마음에 든다며 매장에 들어가자고 말을 꺼낸 게 약 30분 전이다. 외출할 때는 옷은 많으니까 별로 구경할 생각이 없다고 하더니 자기가 한 말을 까맣게 잊은 것 같았다. 마음에 든 옷만 입어보는 거면 상관없지만 그 뒤로도 이것저것 둘러보고 대어보면서 끝이 나질 않았다. 늘 있는 일이고 자기가 돈을 내는 것도 아니라 마토바도 불평할 생각은 없었지만 이래서 쇼핑몰에 오는 건 내키질 않았다. 매장에서 나온 마토바는 지금 몇 시지? 하고 리에에게 물었다. 양손 가득 쇼핑백을 들고 있어서 손목시계를 볼 수 없었기 때문이다. 리에는 크로스로 맨 스마트폰을 들었다. 4시 52분. 벌써 시간이 그렇게 됐나? 그럼 슬슬 돌아가자. 파티는 6시부터잖아. 괜찮아. 아직 1시간도 넘게 남았는데. 옷을 갈아입고 화장 고치는 시간도 생각해야지. 난 처음 참석하는 건데 지각해서 나쁜 인상을 주고 싶지 않아. 원장님께도 민폐잖아. 리에는 얼굴을 찡그렸다. 파티에서는 원장님이라고 부르지 마. 아부하는 것 같으니까. 그럼 뭐라고 부르면 되는데? 장인어른이라고 부르기엔 아직 이르잖아. 왜? 약혼한 사이인데 뭐가 문제야? 일전에 슬쩍 한번 불러봤는데 반응이 별로더라고. 결혼하기 전까지 사위 행세할 생각 말라는 뜻 같아. 리에는 하고 콧소리를 냈다. 아빠 반응에 신경 쓰지 마. 어떻게 그래. 주차장으로 가는 도중에 푸드코트가 있다. 장사가 잘 되는지 빈 테이블이 적었다. 아, 하는 소리를 흘리며 리에가 걸음을 멈췄다. 유미코 씨다. 그녀의 시선이 닿은 테이블에 젊은 여자가 앉아 있었다. 그 옆에 다른 여자가 서 있었다. 서 있는 쪽은 젊지는 않았는데 40대 중반쯤으로 보였다. 어느 쪽이야? 서 있는 사람 구리아라 씨 부인이야. 내가 얘기 안 했나? 오늘 파티에 올 거야. 리에는 두 여자를 향해 다가갔다. 다가오는 리에를 보고 의자에 앉아있던 젊은 여자가 고개를 돌리더니 어머 하고 놀란 표정을 지었다. 서 있던 중년 여자도 돌아봤다. 어머 리에 씨. 중년 여자가 웃는 얼굴로 손을 흔들었다. 안녕하세요 하고 리에는 인사했다. 그러자 앉아있던 젊은 쪽도 일어나 오랜만에 뵈어요. 저 기억하세요? 라고 말했다. 나이는 20대 후반이나 어쩌면 더 들었을지도 모른다. 하얀 피부의 미인이었다. 몸매도 나쁘지 않았다.
리에는 기억을 더듬는 표정을 짓더니 그제야 뭔가 짚히는 게 있다는 듯 손뼉을 쳤다. 작년에 파티에서 만났죠. 남편분하고. 네, 하고 여자가 고개를 끄덕였다. 와시오예요. 와시오 하루나. 기억나요. 하고 리에는 몸을 흔들었다. 하루나 씨, 와, 올해도 참석하시는군요. 고모가 초대해 주셨어요. 작년에 즐거웠던 기억이 있어서 올해도 참석하기로 했어요. 잘 됐네요. 그런데 혹시 신혼생활의 팁 같은 거 있어요? 신혼? 하루나라고 불린 여자가 고개를 갸웃거렸다. 아, 소식 들었어요. 그럼 이쪽이 중년 여자가 마토바 쪽을 보았다. 남편분이에요? 예비 신랑이에요. 소개할게요. 약혼자인 마토바 마사야 씨예요. 마사야, 별장 이웃인 구리하라 유미코 씨와 하루나 씨. 하루나 씨 성은 와시오예요. 하고 와시오 하루나가 넌지시 말했다. 마토바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마토바는 두 사람에게 묵례를 했다. 축하해요. 정말 잘 됐다. 구리하라 유미코가 축하의 말을 건넸다. 결혼식은 언제예요? 그게 아직 정해지지 않았어요. 시기는 본인이 정하시겠다고 아빠가 고집을 부리셔서요. 어머, 그냥 무시하고 둘이 좋은 날을 잡으면 되지 않아요? 그러고 싶은데 아빠 심기를 거스르면 여러모로 귀찮아져서요. 마토바 씨는 역시 사쿠라기 병원에 구리하라 유미코가 탐색하는 시선을 보냈다. 내과 의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마토바는 대답했다. 그렇구나 하고 구리하라 유미코가 알겠다는 표정을 지었다. 그러면 억지로 밀어붙일 수는 없겠네요. 사쿠라기 씨는 병원에서 독재자로 통한다고 하시니까. 주변에서 떠받들어 주니까 우쭐해 하시는 거예요. 리에의 목소리에 힘이 들어갔다. 결혼하면 조금씩 병원 시스템을 바꿔야겠다고 마사야하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치? 하고 동의를 구하는 리에를 보고 마토바는 조금 당혹감을 느꼈다. 이런 이야기를 구태여 남에게 할 필요가 있나 싶었지만 한마디 하면 토라질 뿐이겠지. 하고 애매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런데 두 분은 무슨 볼일로 오신 건가요? 리에가 물었다. 쇼핑하러 왔다가 우연히 만났어요. 구리하라 유미코가 대답했다. 하루나 씨도 장 보러 오신 거죠? 아, 네, 파티 준비 때문에요. 고모가 여러모로 준비해 두셨는데 그래도 사야 할 게 더 있는 것 같아요. 와시오 하루나의 눈썹이 축 늘어졌다. 그리고 케이크도 찾아야 하고요. 케이크요? 생일 케이크요. 구리하라 유미코가 옆에서 대답했다. 매년 하는 거요. 다카스카 사모님 생일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언제였더라. 시즈에 씨가 괜히 배려하신다고 케이크를 준비했는데 그 뒤로 사모님이 기대하는 눈치라 어쩔 수 없이 해마다 하게 됐잖아요. 시즈에 씨도 후회하지 않을까? 마토바가 모르는 시즈에라는 이름이 새롭게 등장했다. 파티 참석자인 모양이었다. 아니요, 고모는 즐기시는 것 같아요. 와시오 하루나가 웃는 낯으로 부정했다. 그런데 주문한 케이크 수령 시간이 오후 5시라 그때까지 시간이 비어서요. 여기서 기다리다가 유미코 씨와 만난 거예요. 덕분에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그러더니 손목시계를 보며 말을 이었다. 5시네요. 전 케이크 찾으러 갈게요. 여러분, 이따가 뵙겠습니다. 이따가 봐요. 구리하라 유미코에 이어 리에가 이따 봐요 하고 대꾸했다. 마토바는 말없이 인사를 건넨 뒤 와시오 하루나의 균형 잡힌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생일 케이크라. 구리하라 유미코가 코웃음을 쳤다. 당사자인 사모님도 기뻐하시겠지만 다카스카 회장님이 누구보다 좋아하시겠죠. 으스데기 대장이니까. 다카스카라는 성은 리에에게 사전에 들은 적이 있었다. 이 일대 별장 소유자들의 우두머리격이고 바비큐 파티를 처음 제안한 사람이라고 했다. 그렇죠. 우리 아빠조차 다카스카 회장님을 치켜 세우면 평화가 유지된다고 하니까요.
VIP 환자로 지인도 여러 명 소개받았고요. 구리아라 유미코는 하하 웃었다. 소중한 고객님이시군요. 뭐 우리 집도 사정은 비슷해요. 나나 남편이나 여러모로 도움을 받고 있거든요. 다카스카 회장님, 올해는 부하 직원 가족까지 데려온 모양이에요. 바비큐 고기 굽는 담당으로요. 어떤 집인지는 몰라도 안 됐어요. 천진난만하게 주고받는 대화를 옆에서 듣던 마토바는 기분이 가라앉는 걸 느꼈다. 그 으스대기 대장이라는 회장 비위를 맞추는 일에 아마 자신도 동참해야겠지. 그럼 이따가 봐요. 구리아라 유미코가 자리를 떴다. 손에는 명품 쇼핑백이 들려있었다. 쇼핑을 좋아하는 건 리에만이 아닌 모양이었다. 리에가 어깨를 으쓱하며 입을 삐죽 내밀었다. 유미코 씨 독설은 여전하네. 뭐 그게 유미코 씨 장점이기도 하지만. 뭐 하는 사람이야? 남편은 공인회계사고 유미코 씨는 아오야마에서 미용실 경영해. 외동딸은 삿포로의 기숙학교에 보내놓고 우아한 생활을 즐기고 있을걸? 대단하네. 역시 부자들은 다르네. 하고 혀를 차려던 걸 마토바는 꾹 참았다. 앞으로는 자신 역시 그 일원이 되어야 한다는 걸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주차장으로 내려와 차를 탔다. 볼보 SUV 타입이었다. 2년 전에 구입한 차였지만 리에가 차고가 낮은 스포츠카로 바꾸자고 졸라댔다. 결혼해서 아이를 낳으면 계속 패밀리카만 탈 게 아니냐는 논리였다. 마토바는 그 차는 누가 운전하는데 하고 묻고 싶었다. 리에는 운전면허가 없다. 쉬는 날마다 쇼핑하러 나가는 리에의 기사가 되어 운전대를 잡아야 하는 제 모습을 상상하자 우울해졌다. 사쿠라기 별장까지는 10여 분쯤 걸렸다. 외관은 로그하우스 풍이었지만 새로운 자재와 건축 기법을 구사해 최근 스타일로 지은 주택이었다. 문을 꼭 닫으면 벌레가 드나들지 못한다고 했다. 현관을 지나 안으로 들어간 리에는 거실 문을 열었다. 우리 왔어요. 이제 오니? 대꾸한 건 사쿠라기 병원의 독재자라 불리는 요이치였다. 소파에 앉아 노트북을 펼쳐놓고 있었다. 딸과 예비 사위 쪽으로는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 엄마는요? 2층에 있다. 나갈 채비를 하고 있겠지. 하고 대답한 뒤 리에는 카운터 키친 앞 의자에 쇼핑백을 두고 벽 쪽 계단으로 올라갔다. 또 저 변덕쟁이의 쇼핑에 끌려간 모양이군. 요이치가 말을 꺼냈다. 금태 안경 안쪽의 눈은 여전히 노트북 화면에 고정되어 있었다. 매장 마네킹을 본 순간 게시를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정작 산 건 다른 옷이지만 마토바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어차피 병원에 출근할 땐 못 입는 옷이겠지. 정말 못 말리는 녀석이야. 리에는 사쿠라기 병원의 사무국에서 일했다. 부서 이름은 홍보실인데 무슨 일을 하는지는 마토바도 모른다. 위기관리나 홍보 업무에는 제발 관여하지 말기를 진심으로 빌었다. 사쿠라기 병원이 망하는 꼴은 보고 싶지 않았다. 뭘 보십니까?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숨이 막힐 것 같아서 마토바는 억지로 물었다. 아, 그냥 기사네. 별거 아니야. 이번 총리는 정말 사람 보는 눈이 없군. 정치 관련 인터넷 뉴스인가? 차라리 이야기하기 편한 화제였다. 무슨 일 있습니까? 별일은 아니고 얼마 전 임명한 장관의 부정부패가 발각됐다는 흔해 빠진 뉴스야. 한 나라의 수장이 이래서 되겠나? 신상 조사도 안 했는지. 신상 조사 말입니까? 그래, 사람을 쓸 때 가장 중요한 일이지. 요이치는 금태 안경을 벗더니 그제야 마토바를 향해 시선을 돌렸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나? 마토바는 눈을 피하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죠. 저도 동감입니다. 요이치의 냉철한 시선이 모로 움직였다. 제비는 끝난 모양이지. 마토바는 뒤를 돌아봤다. 사쿠라기 지즈루가
천천히 계단을 내려오고 있었다. 화려한 오픈 셔츠에 하얀 팬츠 차림이었다. 짧게 자른 갈색 머리가 작은 얼굴에 잘 어울렸다. 환갑을 앞두고 있다고는 보이지 않는 외모였다. 마사야 선생, 또 머리 아픈 얘기를 상대해주고 있었어? 아닙니다. 그냥 세상 돌아가는 얘기였습니다. 사람을 보는 눈에 대한 이야기야. 요이치는 노트북을 덮었다. 그나저나 선물은 준비했지? 네, 에르메스 스카프로 준비했어요. 그 정도면 돼. 비싸다고 좋은 것도 아니니까. 다른 사람이 안 보는 데서 슬쩍 드려. 알았어요. 마토바는 두 사람이 다카스카 부인의 생일 선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챘다. 병원의 독재자라고 해도 VIP 환자를 소개해주는 상대에게는 고개를 못 드는 모양이다. 이 교활한 냉혈한과는 앞으로도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 그러지 못한다면 제 미래에 볕들 날은 없다. 마토바는 다시금 마음을 다잡았다. 벌써 오후 5시 40분이 되었는데도 다카스카 게이코는 고풍스러운 옷장 앞에서 떠나지 못하고 있었다. 가발 위치가 영 고정되지 않았다. 원터치로 탈부착이 가능해서 편했지만 쓸 때마다 위치가 미묘하게 바뀌는 게 이 제품의 단점이었다. 다음번에는 전에 쓰던 제품으로 돌아가야 하나 싶었다. 무엇을 입을지 아직도 고민 중이었다. 보라색 블라우스는 밤에 열리는 바비큐 파티에서 과연 빛을 발할까? 다른 여자들과 컬러가 겹치는 것도 피하고 싶었다. 그렇기 때문에 남편 슌사쿠에게 다른 집에 인사를 갈 때 그 집 여자들이 어떤 옷을 입고 있는지 살펴봐 달라고 했는데 제대로 보지 않은 것 같았다. 정말이지 그런 점에서는 하나도 도움이 안 됐다. 이봐! 태평한 목소리로 부르며 슌사쿠가 들어왔다. 슬슬 나가야지. 게이코는 한숨을 내쉬며 옷장 문을 닫았다. 알았어요. 방을 나와 거실로 내려가자 고사카 가족이 나란히 서 있었다. 고사카 히토시는 티셔츠에 후드 집업, 부인 나나미는 갈색 니트, 아들 가이토는 반팔 셔츠에 베스트를 걸치고 있었다. 모두 그다지 고급스러워 보이진 않았다. 기다렸죠? 하고 게이코가 말했다. 야마노우치 댁에는 어떻게 갈 거예요? 걸어서 채 5분도 걸리지 않지만 일단 물어봤다. 고사카가 운전한다는군. 슌사쿠가 의자에 앉으며 말했다. 고사카가 네 하고 끄덕였다. 어머, 그래요? 다 탈 수가 있나? 고사카 가족의 차는 세단이니 5인승이었다.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었지만 게이코의 의도는 그것이 아니었다. 나나미가 오른손을 살짝 들었다. 저희는 걸어서 가겠습니다. 장소는 들어서 알거든요. 그럴 수는 없죠. 대개차인데. 그리고 운전하면 고사카 씨가 파티에서 술을 못 드시잖아요. 그건 걱정 마십시오. 고사카가 말했다. 원래 전 술은 그렇게 즐기지 않습니다. 못 마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요? 우리야 편하게 이동할 수 있으면 감사한데. 제 처하고 아들은 걷고 싶은 모양입니다. 모처럼 이런 곳에 왔으니 맑은 공기를 마시고 싶다고요. 그렇지. 남편의 최근의 나나미는 억지 웃음을 지으며 끄덕였다. 옆에 있는 아들은 딴 데를 보고 있었다. 어른들의 대화 같은 건 관심 없는 눈치였다. 초등학교 6학년이라는데 어제 도착한 뒤로 웃는 모습을 보여준 적이 없었다. 정말인지 귀염성 없는 아이다. 그럼 나하고 가이토는 슬슬 출발할게. 나나미가 남편에게 말했다. 그래, 지각하면 민폐니까. 손전등 챙겼지? 챙겼어. 그럼 회장님, 사모님, 저희는 먼저 가보겠습니다. 가이토, 가자. 나나미는 게이코 부부에게 인사한 뒤 아들을 데리고 거실을 나갔다. 그러면 호의는 감사히 받도록 할게요. 문이 닫히는 걸 보고 나서 게이코가 말했다. 물론이죠. 가까운 거리긴 하지만 밤길은 위험하니까요. 으쌰,
그러면 우리도 출발할까? 슌사쿠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고사카는 운전하는 차를 타고 파티가 열리는 야마노우치 집으로 향했다. 좁은 길을 지나는데 앞쪽으로 걸어가는 나나미와 가이토의 모습이 보였다. 두 사람도 알아챘는지 걸음을 멈추고 길가로 비켜 차가 지나가기를 기다렸다. 나나미가 살짝 고개를 숙였다. 이내 야마노우치 집 앞에 도착했다. 날렵한 디자인의 목조 주택이다. 주차 공간에 차를 세운 뒤 셋이 건물 현관으로 가자 때마침 나나미와 가이토가 들어서고 있었다. 그러자 그 모습을 보고 있었는지 타이밍 맞춰 현관문을 열고 야마노우치 시즈에가 나타났다. 아유, 다카스카 회장님, 사모님, 어서 오세요. 시즈에는 그렇게 말하며 천천히 다가왔다. 서늘한 눈매는 어딘가 우울해 보이기도 했지만 입가에는 미소가 번져 있었다. 나이는 40이 넘었을 테지만 게이코가 시즈에를 처음 본 순간부터 그녀가 나이 드는 것을 거의 느끼지 못했다. 동년배였다면 분명히 질투심을 불태웠으리라. 안녕하십니까. 오늘 밤에도 신세 좀 지겠습니다. 슌사쿠가 한박 웃음을 지으며 환한 목소리로 말했다. 안녕하세요, 시즈에 씨. 준비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죠? 미안해요, 돕지도 못하고. 게이코는 일단 그렇게 말했다. 별 말씀을요. 보내주신 식재료를 보고 깜짝 놀랐답니다. 어쩜 그렇게 고급스럽고 맛있는 것들로만 보내주셨는지 늘 감사드려요. 아니에요. 우리가 도울 일은 그 정도밖에 없으니까요. 백화점의 퍼스널 쇼퍼에게 연락해 고급 식재료를 배달시켰다. 입에 맞지 않는 것을 먹지 않기 위해서라면 다소의 지출은 감안할 수 있었다. 모두 신선해서 바비큐로 먹는 게 아깝더라고요. 태우지 않게 조심해야겠어요. 그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슌사쿠가 끼어들었다. 소개하겠습니다. 제 밑에서 일하게 된 고사카와 그 가족입니다. 파티 이야기를 했더니 꼭 참석하고 싶다고 해서 데려왔습니다. 뭐든 돕겠다고 하니 사양 마시고 마음껏 부려먹으십시오. 아유, 부려먹다니요. 같이 즐거운 시간 보내요. 시켜만 주시면 뭐든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고사카는 허리를 굽혀가며 연신 고개를 숙였다. 옆에서는 나나미가 굳은 얼굴로 서 있었고 가이토는 여전히 무표정했다. 자, 뒤뜰로 가시죠. 다들 와 계세요. 야마노우치 시즈의 안내를 받아 뒤뜰로 가니 이미 늘어선 테이블과 의자에 낯익은 얼굴들이 앉아 있었다. 오랜만이에요. 건강해 보이셔서 다행이에요. 게이코 일행은 저마다 짧은 인사를 나눴다. 낯선 얼굴도 있었는데 누구인지는 차차 알겠지. 밤은 길다. 자, 그럼 여러분 슬슬 시작할까요? 슌사쿠가 말했다. 네, 시작하죠. 다른 참석자들도 동의했다. 바비큐 화로에 불을 붙였다. 샴페인을 따서 잔에 부었다. 건배사는 매번 슌사쿠가 맡았다. 여러분의 행복과 멋진 별장 생활을 기원하며 건배. 게이코의 기억이 정확하다면 작년과 완벽히 똑같은 말이었다. 고사카가 화로 앞에서 식재료를 석쇠에 올리고 있었다. 민망해하던 야마노우치 시즈에도 그에게 맡기기로 한 모양이었다. 남편 옆에서 일을 돕는 나나미의 표정에서 어느새 어두운 빛이 사라져 있었다. 처음 보는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먹고 마실 바에야 차라리 잡일을 도맡는 편이 마음 편하다고 생각한 것인지도 모른다. 사람들은 바비큐를 들고서 각자 테이블에 나눠 앉았다. 그 모습을 게이코가 바라보고 있는데 야마노우치 시즈에의 조카가 쟁반에 그릇을 받쳐들고 다가왔다. 다카스카 부인, 좀 드셔보세요. 적당히 골라왔어요. 그릇에는 고기며 채소, 새우 등이 담겨 있었다. 고마워요. 잘 먹을게요. 게이코는 젓가락을 들었다. 성함이 와시오 하루나 씨라고 하셨죠? 그리고 남편분은 에이스케 씨고요. 와시오 하루나가 놀란 듯 눈을 동그랗게 떴다. 맞아요. 기억해 주셔서 영광입니다.
작년에 멋진 커플이다 싶어서 인상에 남아있거든요. 결혼 생활은 어때요? 아직 신혼 분위기예요? 글쎄요, 어떤지. 하루나는 시선을 돌렸다. 그러자 그 앞에 있는 남자가 다가왔다. 남편 와시오 에이스케였다. 캔맥주를 들고 있었다. 혹시 내 얘기했어? 아직 신혼 분위기냐고 물으셔서. 그런 얘기였어. 와시오 에이스케는 허를 찔린 듯 뒷걸음질 쳤다. 애초에 신혼 분위기라는 게 있었나? 난 처음부터 꽉 잡혀 살았던 것 같은데. 하루나의 입가에 웃음기가 번졌다. 그랬나? 난 기억이 없는데. 잘하고 있네요. 그런 걸 신혼 분위기라고 하는 거예요. 게이코는 샴페인 잔을 들고 주변을 둘러보았다. 사람들에게서 조금 떨어진 곳에 고사카 가이토가 오독하니 앉아 있었다. 부모는 고기를 굽느라 정신이 없어서 아들에게 신경 쓸 틈이 없는 것이리라. 시선을 다른 쪽으로 돌렸다. 구리아라 부부의 외동딸 도모카가 주스를 마시며 스마트폰을 만지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잠깐 실례할게요. 게이코는 와시오 부부에게 말한 뒤 자리에서 일어나 가이토에게 다가갔다. 가이토, 뭐하니? 소녀는 무표정한 얼굴로 게이코와 눈을 맞추지도 않고 고개를 저었다. 아무것도 안 하는데요. 부침성 없는 아이네. 부모가 어떻게 가르친 건지. 그럼 같이 어디 갈까? 게이코는 그렇게 말하며 이동했다. 어쩌면 무시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지만 그럴 수는 없었는지 소녀는 당혹감 어린 표정으로 따라왔다. 도모카 곁으로 가서 안녕 하고 말을 걸었다. 게이코의 기억이 틀리지 않는다면 이제 중학교 3학년이 된 소녀는 고개를 들고 안녕하세요 라고 대답했다. 하얀 피부가 도자기처럼 고왔다. 1년 만에 보네. 잘 지냈니? 그러자 도모카는 오밀조밀한 얼굴을 살짝 기울였다. 그렇지도 않은 것 같아요. 어머, 왜? 루비가 죽었어요. 루비? 게이코는 잠시 생각하다 작년에 도모카가 고양이를 안고 있었던 걸 떠올렸다. 어머, 그 고양이가 죽은 거야? 언제? 2달 전에요. 아파서? 아마 그럴 거예요. 계속 안 좋다가 어느 날 갑자기 죽었어요. 원인은 잘 모른다고 들었어요. 그랬구나. 게이코는 눈을 깜빡거리며 소녀에게 해줄 말을 생각했다. 그건 분명 하늘이 도모카에게 내리신 시련일 거야. 그거 아니? 하늘은 그 사람이 극복할 수 없는 시련은 내리지 않으신대. 분명 앞으로 도모카의 인생에 도움이 되도록 내리신 거지. 그렇게 생각하고 극복해내야지. 도모카는 한 박자 늦게 네 하고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도모카에게 부탁이 있는데 들어주겠니? 뭔데요? 얘는 가이토야. 부모님하고 같이 우리 별장에 놀러 왔단다. 또래 친구가 없는데 도모카가 말동무가 되어주지 않을래? 그럴게요. 고마워. 잘됐다, 가이토. 그럼 잘 부탁해. 라고 말한 뒤 게이코는 자리를 떴다. 테이블에 앉아있는 사쿠라기 요이치와 눈이 맞았다. 이쪽을 향해 손을 흔드는 모습을 보고 다가갔다. 그는 새 와인잔을 앞에 놓으며 물었다. 한잔 하시겠습니까? 네, 하고 게이코는 자리에 앉았다. 역시 사모님이시네요. 사쿠라기 요이치는 잔에 레드와인을 따랐다. 네? 뭐가요? 저 아이가 혼자 있는 걸 보고 곧바로 구리아라 씨 따님한테 데려가셨죠. 꼼꼼한 배려와 조치에 감탄했습니다. 별 말씀을요. 게이코는 손사래를 쳤다. 아유, 별거 아니에요. 어른만 즐기고 아이는 지루해하면 마음이 좋질 않잖아요. 그렇긴 하지만 저 소녀는 사모님께 고마워할 겁니다. 그건 모르겠지만 즐거운 시간을 보내면 좋겠네요. 레드와인을 마시며 게이코는 흡족했다. 고사카 부부의 아들 따위 사실 아무래도 상관없었지만
내버려 두기에는 보는 눈이 있었기에 구리하라의 딸에게 떠넘겼을 뿐이다. 좋은 인상을 주었다니 다행이었다. 인간이란 어차피 이런 생물이다. 겉으로 하는 행동과 속으로 생각하는 건 전혀 다르다. 겉과 속이 다른 게 보통이다. 그 여자도 그렇다. 시야 한 구석에 누군가의 모습이 들어왔다. 그 정체를 아는 건 나뿐이다. 물론 본인에게 그 사실을 말할 생각은 없다. 독침은 숨기고 있어야 무기니까. 레드와인이 든 잔을 기울이던 손을 멈추고 마토바 마사야는 와시오 부부를 번갈아 보았다. 그러셨군요. 두 분도 사내 결혼이셨다니. 게다가 병원에 근무하시는 것도 저희와 같네요. 와시오 에이스케가 아니라며 손사래를 쳤다. 저는 그냥 약사입니다. 마토바 씨와는 입장이 전혀 다르죠. 병원에 고용된 처지라는 점에서는 의사나 약사나 별 차이 없죠. 더군다나 부인께서는 간호사시군요. 좋네요, 전문가 부부라. 미안하네요, 평범한 사무직이라. 옆에서 리에가 퉁명스레 말했다. 평소 콤플렉스가 있어서 이럴 때면 빠르게 반응했다. 사무직이 전문가가 아니라는 뜻이 아니잖아. 와시오 씨 부부는 의료 현장의 전문가 커플이라는 뜻이었어. 그 정도는 알아들으라고. 뭐 그렇다고 해. 리에는 부르퉁한 낯으로 빈잔을 내밀었다. 마토바는 와인병을 들어 와인을 따랐다. 리에 씨는 일을 계속하실 건가요? 와시오 하루나가 물었다. 아이가 생길 때까지는 계속하려고요. 집에 있어도 할 일도 없잖아요. 그러는 하루나 씨는요? 아이 계획은 없어요? 요즘에는 성희롱으로 분류될 만한 질문을 리에는 아무렇지도 않게 던졌다. 없는 건 아닌데요. 와시오 하루나는 말끝을 흐렸다. 옆에서 하루나의 남편도 이 문제만큼은 뭐라 할 수가 없네요. 하고 쓴 웃음을 지었다. 이 여자를 매일 밤 안는 건가? 마토바는 하루나를 힐끗 보며 그녀의 약사 남편에 살짝 질투심을 느꼈다. 운명이란 참 얄궂다. 사쿠라기 병원에 이런 간호사가 있었으면 절대로 놓치지 않았을 텐데. 하지만 그래서는 인생의 청사진이 어그러진다. 미인 간호사와 맺어진들 앞날이 보장되지는 않는다. 사쿠라기 병원의 간호데스크에 하루나가 없던 건 행운이었다고 생각해야지. 젊은 사람들끼리 뭔가 재밌는 얘기를 하는 것 같네요. 아줌마가 껴도 되나? 그렇게 말하며 자리에 앉은 건 구리하라 유미코였다. 그 뒤에는 야마노우치 시즈에도 있었다. 마토바는 자리에서 일어나 앉으시죠 하고 시즈에에게 제 의자를 권했다. 어머나, 아니에요. 앉아 계세요. 전 괜찮습니다. 마토바는 다른 테이블에서 의자를 가져와 시즈의 옆에 놓고 앉았다. 이 댁은 별장이 아니라 야마노우치 씨가 사시는 곳이라고 들었습니다. 원래는 별장이었어요. 집은 도쿄 미나토구에 있었죠. 하지만 남편이 먼저 간 뒤에 이쪽으로 아예 거처를 옮겼어요. 그러셨군요. 이런 곳에 혼자 사시면 외롭지 않으십니까? 여기도 친구는 있으니까 외롭지는 않아요. 그리고 원래 혼자 지내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림을 그리거나 하면서요. 그럼 문제 없으시겠네요. 마토바는 와인잔을 기울였다. 하지만 이런 여자가 이런 곳에 혼자 사는 걸 알면 마음이 들뜨는 사내들도 있지 않을까? 마토바는 그게 신경 쓰였다. 젊지는 않지만 성숙한 여자 특유의 분위기가 아우라처럼 온몸을 감싸고 있었다. 요염하다고 표현해도 좋다. 이 파티에 매년 참석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지 모른다. 적어도 즐거움이 하나 생겼다. 파티는 오후 10시에 끝났다. 주최자인 야마노우치 가족이 뒷정리는 알아서 하겠다고 해서 왔을 때처럼 게이코는 슌사쿠와 함께 고사카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 돌아가기로 했다. 걸어가는 나나미와 가이토는 이미 출발했다. 멋진 파티였습니다. 연례 행사가 된 것도 이해가 갑니다. 운전대를 잡은 채 고사카가 말했다. 미안해요, 고사카 씨.
계속 고기 구우시느라 피곤하셨죠? 게이코는 뒷자리에서 말을 건넸다. 아닙니다. 재미있었습니다. 그보다 역시 사모님은 인망이 있으시더라고요. 감동했습니다. 그런 말 마요. 안 그래도 쑥스러우니까. 작년에 이제 안 해도 된다고 CGA 씨한테 말했는데. 뭐 어때? 축하받고서 투덜거리는 거야? 투덜거리는 게 아니라 신경 쓰게 해서 미안하니까 그렇죠. 파티 마무리로 CGA가 게이코를 위해 생일 케이크를 선보였다. 특별 주문을 했는지 축하 메시지가 적힌 초콜릿이 올려져 있었다. 예상은 했지만 이럴 때는 놀란 모습을 보이는 게 매너다. 다들 알고 있을 것이다. 기념 촬영도 속으로는 내키지 않을 게 분명했다. 그 후에 두 사람이 몰래 선물을 건넸다. 그 자리에서 열어보지는 않았지만 사쿠라기 지즈루가 준 건 상자의 모양으로 보아 손수건이나 스카프일 것이다. 브랜드는 샤넬이나 에르메스가 아닐까? 다른 한 사람은 구리아라 유미코였다. 이쪽도 상자는 크지 않았지만 묵직한 걸 보니 향수인 것 같았다. 역시 샤넬이나 에르메스의 제품이겠지. 물론 기분이 나쁘지는 않았다. 다들 다카스카 집안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슌사쿠보다 게이코한테 잘하는 게 중요하다는 걸 알고 있는 것이다. 별장에 도착했다. 차에서 내리면서 슌사쿠가 아직 술이 좀 부족하네 하고 말했다. 장소를 옮겨서 다시 마실까? 고사카 자네도 한잔하고 싶지? 지금요? 저는 좋습니다만 어디로 가시려고요? 역 근처에 괜찮은 가게가 있네. 오전 1시까지 영업할 거야. 게이코, 택시를 좀 불러줘. 이런 시간에 택시를 불러도 금방 오지 않을 텐데요. 그냥 불러. 못 말린다고 생각하며 스마트폰을 꺼내는데 나나미와 가이토가 돌아왔다. 무슨 일이세요? 나나미가 물었다. 그게 말이죠. 하고 설명하려던 게이코의 머릿속에 명안이 떠올랐다. 맞다. 나나미 씨한테 운전해서 데려다 달라는 건 어때요? 역 근처면 집에 올 때는 택시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아, 그거 좋은 생각이네요. 고사카가 슌사쿠보다 먼저 반응을 보이며 나나미에게 사정을 설명했다. 알겠습니다. 제가 운전할게요. 나나미도 순순히 받아들였다. 그래주면 고맙지. 슌사쿠가 흡족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그러면 되겠군. 그럼 나나미 씨 부탁하네. 고사카가 나나미에게 차키를 꺼냈다. 그녀는 옆에 서 있는 아들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들었지? 회장님과 아빠 모셔다 드리고 올 테니까 너는 방에서 먼저 자고 있어. 가이토는 알았어 하고 작은 소리로 대답했다. 나나미가 운전석에, 슌사쿠와 고사카가 뒷자리에 올라탔다. 엔진 소리와 함께 차가 움직였다. 별장을 나서는 차를 배웅한 뒤 게이코는 가이토에게 들어가자 하고 말을 건네고 현관으로 향했다. 도모카네가 파티장에서 떠난 건 10시 반이 다 되어서였다. 앞서 걷던 마사노리가 휴 하고 크게 한숨을 내쉬었다. 많이 마셨네. 이걸로 면은 세워줬네. 유미코는 싸늘한 목소리로 말했다. 부자들의 인간관계는 힘들다니까. 그래도 그 고사카라는 사람에 비하면 우린 편했지. 자기들은 거의 먹지도 않고 열심히 고기며 채소를 굽기만 했잖아. 지주루 씨한테 들었는데 고사카 씨는 재취업한 사람이래. 원래 다카스카 회장님 밑에서 일하다가 경쟁사에 스카우트 되어서 나갔는데 그 회사가 경영 파탄에 빠져서 온 식구가 길바닥에 나앉은 걸 다카스카 회장님이 다시 불러왔대. 그런 사정이 있으니 고개를 못 드는 것도 당연하지. 고기 굽는 일을 시켜도 참아야지 어쩌겠어. 그 얘기는 나도 들었어. 하지만 문제는 게이코 부인 아냐? 회장님이 용서해도 그 사람이 안 된다고 하면 복귀는 어려울 거 아니야. 어려운 게 아니라 절망적이야. 자비로운 여신님인 척하지만
실은 엄청 집요한 음침 마녀니까. 뭐 인간이 다 그렇잖아. 맞아. 인간이라면 누구나 다른 모습을 숨기고 있지. 그런 건가? 부모의 이야기를 들으며 도모카는 다카스카 게이코의 얼굴을 떠올렸다. 루비가 죽은 이야기를 하자 슬픈 듯 눈을 깜빡거렸다. 그리고 다정하게 미소 지으며 해준 말이 귓가에 되살아났다. 하늘은 그 사람이 극복하지 못하는 시련은 내리지 않는다. 그나저나 선물은 뭘로 했어? 페날리곤스 향수. 그게 뭐야? 에르메스 같은 거 아니고? 그런 건 인상에 안 남잖아. 페날리곤스는 영국 왕실 향수라고. 이걸로 또 고객을 소개해 줄지도 몰라. 그렇게 쉽게 일이 풀리면 세상에 어려운 일이 어디 있겠어. 그렇긴 한데 씨를 뿌리지 않으면 싹이 날 가능성도 없잖아. 그건 그렇지. 이내 가족은 별장에 도착했다. 현관문을 열려던 마사노리가 의아한 듯 고개를 갸웃했다. 뭐지? 무슨 일이야? 유미코가 물었다. 문이 열려 있는데? 나갈 때 안 잠그고 갔어? 그럴 리가 없는데. 마사노리는 굳은 표정으로 문을 열었다. 부모를 따라 도모카도 현관을 지나 안으로 들어갔다. 마사노리는 신중하게 거실 문을 열었다. 어때? 마사노리의 뒤에서 유미코가 물었다. 이상은 없냐는 뜻이겠지. 그냥 보기에는 딱히 이상한 건 없는 것 같은데. 마사노리는 안으로 들어가 실내를 둘러봤다. 일단 경비 회사에 확인해 보는 게 좋을 것 같다. 아우 싫다. 기분 나빠. 혹시 모르니까 2층 보고 올게. 마사노리는 계단을 올라갔다. 술잔을 내려놓고 사쿠라기 요이치는 한숨을 내쉬었다. 한 잔 더 주겠나? 네. 하고 대답하며 마토바가 잔에 손을 뻗었다. 아이스 버킷에 있는 얼음을 넣고 스카치를 따랐다. 머들러로 한 번 저어서 요이치 앞에 내려놓았다. 리아한테 들었는데 자네는 AI 활용에 상당히 적극적인 것 같군. 우리 병원은 뒤처졌다고 했다면서. 그렇게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뒤처지면 큰일이라고 했을 뿐이죠. 일단 내과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했다면서. 대화형 AI를 도입하면 내과 의사의 부담이 3분의 1로 줄어든다고. 사실을 말했을 뿐입니다. 그래? 자기 전문 분야부터 시작하면 AI 도입 주도권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한 줄 알았지. 물론 그 이유도 있습니다. 저도 야심이 있으니까요. 마토바의 대답에 요이치는 의미심장하게 웃었다. 때로는 본심을 내비치는 것도 필요하다는 건가? 그건 그거대로 좋아. 어느 쪽이든 리에가 병원의 미래를 이야기하다니 대단하다고 생각하네. 설령 자네가 주입한, 아니 유도한 것이라도 말이야. 이 말이 비아냥거림이라는 걸 알아채지 못할 정도로 마토바는 둔하지 않았다. 뭐라 대답해야 할지 몰라서 옅은 미소로 흘러넘겼다. 그는 지금 별장 테라스에 놓인 테이블에서 예비 장인과 마주 앉아 있었다. 파티에서 돌아온 요이치가 한 잔 더 하자고 먼저 제안했다. 방금 전까지는 리에도 동석했지만 샤워를 하고 싶다며 자리를 떴다. 그러자 기다렸다는 듯이 요이치가 이런 이야기를 시작한 것이다. 그러고 보니 그 친구도 AI 이야기를 하더군. 그 친구요? 야마노우치 씨 조카 사위 말일세. 에이스케 씨라고 했나? 그 사람이 뭐라고 하던가요? 의사 처방을 바탕으로 약을 조제하는 것에 대해 약사는 AI를 따라갈 수가 없다고 하더군. 상대는 막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으니까. 하지만 그렇다고 인간 약사가 필요 없어지는 시대는 영원히 오지 않는다더군. 왜냐고 물었더니 AI에게는 참견이라는 기능이 없기 때문이라나. 담당 의사나 환자 본인이 말하지 않는 부분까지 마음 쓰며 컨디션을 걱정하거나 예방 조치를 제안하거나 하는 일말일세. AI가 요즘 컨디션은 어떠냐고 물어도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당황스러울 뿐이지. 그런 점에서 약사는
잡담을 나누는 과정에서 이상한 점을 알아챌 수가 있지. 그리고 때로는 약을 권하고 분명히 참견이라고 하면 참견이지만 그것이 환자 수명에 크게 영향을 끼칠지도 모른다는 거야. 일리가 있지. 아마 본인이 약사란 그런 존재여야 한다는 마음가짐이 있는 거겠지. 그랬군요. 그 사람이 그런 얘기를. 아마 요이치는 의사로서의 내 마음가짐은 어떠냐고 묻고 싶은 것이리라. 하지만 마토바는 구태여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약사와 경쟁할 마음은 없었고 비교되는 것 자체가 의외였다. 요이치는 다시 술잔을 기울인 뒤에 크게 하품을 하며 손끝으로 눈두덩이를 눌렀다. 이제 취기가 올라오는군. 지주루에게 커피를 가져다 달라고 말해주겠나? 알겠습니다. 마토바는 자리에서 일어나 유리문을 열고 실내로 들어갔다. 거실에서 지주루가 소파에 앉아 태블릿을 보고 있었다. 원장님이 커피를 달라고 하십니다. 지주루는 살짝 얼굴을 찡그리더니 태블릿을 내려놓았다. 졸리면 일찍 자지. 자리에서 일어나 부엌으로 갔다. 거실을 나온 마토바는 복도를 지났다. 문 2개가 나란히 있었다. 앞쪽이 화장실, 안쪽이 욕실이었다. 욕실 문을 열었다. 불이 켜져 있었지만 불투명 유리 안쪽에는 아무도 없었고 세탁 바구니도 비어 있었다. 유리문을 열어봤지만 역시 안에는 아무도 없었다. 바닥이 젖은 걸 보니 리에는 샤워를 마친 모양이었다. 지금은 스킨케어에 여념이 없으려나? 창문이 조금 열려 있었다. 그 틈으로 달이 보였다.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고 거실로 돌아가려고 복도로 나갔을 때였다. 정적을 갈갈이 찢는 비명소리가 들렸다. 침대에 누운 뒤에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도모카는 스마트폰을 보려고 팔을 뻗었지만 머리맡이 아니라 책상에 올려두었다는 걸 깨달았다. 일어나기가 귀찮아서 포기했다. 아까부터 쉼없이 사이렌 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었다. 저건 구급차일까 경찰차일까? 그 둘의 차이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현관문이 잠겨져 있지 않았던 원인은 결국 밝혀지지 않았다. 실내에 누군가 침입한 흔적도 없었고 다른 문들도 이상은 없었다. 내가 깜빡한 건가? 마사노리는 고개를 갸웃거렸다. 띵동 하고 초인종 소리가 울렸다. 현관 인터폰이다. 숨을 죽이고 있는데 다시 한번 울렸다. 이런 밤중에 인터폰을 누르다니 대체 무슨 일일까? 이내 창밖에서 사람들의 말소리가 들렸다. 누군가가 사유지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이다. 도모카는 침대에서 일어났다. 잠옷 위에 핑크색 후드 점퍼를 걸치고 방을 나섰다. 그리고 부모의 침실로 가서 문을 열었다. 침대에 2사람은 없었다. 느닷없이 밖에서 누가 큰 소리로 화를 내는 소리가 들렸다. 남자 목소리다. 한 명이 아니었고 게다가 아주 가까이에 있는 것 같았다. 도모카는 현관으로 내려가 조심스레 문을 열었다. 그러자 역시 바로 근처에 사람이 있었다. 남자 여러 명이었는데 그 중에는 경찰도 있었다. 양복 차림의 덩치 큰 남자가 도모카를 보고 달려왔다. 이 집에 사니? 남자가 물었다. 날카로운 말투에 눈이 충혈되어 있었다. 그런데요? 하고 대답했다. 힘없는 목소리밖에 나오지 않았다. 지금까지 어디 있었니? 방에요. 자고 있었어요. 다른 사람은? 아빠하고 엄마가 있었는데 지금 보니까 집에 없어서. 남자는 괴로운 표정을 짓더니 잠깐 같이 가주겠니? 라고 했다. 어디로요? 저기 차구로. 걸음을 옮기는 남자를 보고 도모카는 뒤를 따랐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다. 도모카와 눈을 맞추지 못하는 것 같았다. 차고 입구에도 사람이 있었다. 그들은 남자와 도모카를 보고 길을 터줬다. 남자의 손짓에 도모카는 안으로 들어갔다. 바닥에 있는 뭔가를 감추듯 파란 비닐 시트가 덮여 있었다. 우리가 여기 들어왔을 때
두 사람이 쓰러져 있었어. 남자와 여자가. 그 두 사람의 얼굴을 확인해 주었으면 하는데 할 수 있겠니? 어쩌면. 남자는 입술을 핥은 뒤에 다시 입을 뗐다. 너희 부모님이실지도 몰라. 삑. 갑작스레 이명이 들렸다. 별의별 생각이 떠올라 차례차례 머릿속을 채웠다 사라졌다. 이내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게 되었다. 네, 도모카는 대답했다. 남자가 파란 시트를 들쳤다.